사법시험은 이제 52회 인강 없이 독학으로 1개월 반 만에 1차 합격. 네. 그 비결 정말 가볍게 한번 얘기해 주시나요 일단. 바로 제가 지금 패턴 공부법이라고 써둔 건데. 맞아요. 네. 하지만 4학년 때 제적을 받으셨다고. 그냥 뭐 총명탕 살 돈으로 플스2를 사주시면 공부를 하지 않겠냐. 플스를 샀어. 그래서 정말 참 총명한. 그런 수험생들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때 여자친구가 저보고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입영 통지 나오고 내가 지금 겪는 상황도 아무리 힘들어도 수험생활은 그냥 한 주 정도에 불과하구나. 장수생들은 왜 장수생이 된다고 좀 보세요. 뭐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거를 공부의 요소로 넣기 시작하면 내가 결과가 안 나올 때는 재능 탓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가장 위험한 공부가. 인강만 들으시는 분. 네. 저는 그거를 자위 공부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위. 기출문제에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난다는 말이 있다면서요. 5년치 기출문제만 완벽히 정복하면 시험은 된다라고 써있어요. 수능과 사법고시는 좀 뭐가 달라요? 수능은 아무래도 모든 공부를 다 잘해야 되는 시험인 것 같고요. 네. 점수를 버려 합격할 수 있다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불안하기 때문에 다 보잖아요. 못 지우죠. 못 지우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나면 어떻게, 여기서 나면 어떻게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약간 아마추어인 거죠. 우리나라 법정 서서 못 돌아다녀요. 근데 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아마 판사님께서 싫어하실 거예요. 법정에서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해요. 변호사 됐어요. 어느 정도 로펌에서 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 이 책은 바로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현재 저는 법무법인 윈스 소속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라는 책을 내서 새롭게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이 또 요즘 너무 핫하다면서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몇 위까지 올라왔어요? 8위까지 올라갔던 걸로 알고 8위. 있습니다. 네. 자기개발 분야 베스트셀러는요? 1, 2 정도 하셨습니다. 1, 2위까지. 자, 그럼 변호사님에 대한 이제 제가 가벼운 소개를 드리면 네.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하신 거죠. 네,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이윤규 변호사라는. 네, 제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독자가 14만 명. 네, 14만 명. 야, 근데 심지어 채널 만든 지가 작년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만에 14만 명. 네. 엄청나네요. 그 안에 뭐가 담겨있길래 이렇게 많이 구독하신 거죠? 기존의 공부법들이 조금 이제 천편일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네네. 그것보다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아. 그런 부분이 아마 호응을 좀 많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이제 52회 네, 52에서 사법시험 합격하신 거고,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잖아요. 네. 적지 않잖아요, 그래도. 네. 한 해 거의 한 1000명씩 나오잖아요. 저희 때부터 이제 800명으로 줄어들어서 네. 이제 뭐또 500명, 300명 점점 많이 줄어들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인강 없이 독학으로 1개월 반 만에 1차 합격. 네, 맞나요? 네, 이게 맞습니다. 팩트 맞아요? 네, 네. 1개월 반 만에 합격할 정도로 사법시험 1차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닐 텐데. 근데 저는 이제 법대를 졸업을 했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수기를 보니까 이제 3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 있으셔서 근데 그분이 한 공부를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야, 어쨌든 인강 없이 독학으로 1개월 반 동안 하루 16시간 공부. 3시간 지침에서 1차 합격하시고. 네. 심지어 2차가 원래 더 힘들잖아요. 서술형. 서술형. 네. 2차를 또 7개월 만에.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내실 수 있었던 건데, 저도 사실 공부법에 약간 일가견이 좀 있거든요. 네. 아, 책 내신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네.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네. 제가 이거 그 책. 출판사에서 처음에 책을 내는 어떤 계기가 됐던 책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 책이 너무 핫하고 네.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 그 다음에 1등의 어떤 진짜 1등의 어떤 통계를 기반해서 네. 썼는데 굉장히 참고할 부분도 많고 제 채널에서도 굉장히 소개를 많이 드리는데 아, 진짜요? 김작가TV 채널에 있는 특히 수능 만점자분들 네네. 영상이 되게 공부의 본질을 꿰뚫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수능 만점자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 사실 대한민국 최초로 분석하긴 했는데, 네.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 이거 분석한 걸 토대로 공부해서 책을 냈다면 이 책을 냈을 거야. 아, 제가 내린 결론과 일맥상통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도 아까 깜짝 놀랐어요. 그쵸. 책 보고, 네. 오늘 그 이야기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1개월 반 만에 1차 합격하고 2차에 7개월 만에 네. 그것도 사법시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살에 다 합쳐서 9개월 만에 사법시험 합격하신 거잖아요. 그 비결 정말 가볍게 한번 얘기해 주시나요, 일단? 네.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돼서 시험을 잘 치겠다라고 하면 네. 정말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 되는지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그쵸.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 수 있다면 그것만 딱 커트라인만 살짝 넘게 공부를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패턴 공부법이라고 써둔 건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40년치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빈도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체화를 시켰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법시험 2차가 좀 재수가 없을 수가 있지만 네네. 다 예측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실제 예측. 다 그 문제가 나왔고 제가 오히려 시험장에서 썼던 전략은 흥분하지 말자였어요. 어차피 제가 다 예측한 게 나올 거고. 시험 문제 나왔다 해서 나왔어 이렇게 흥분하지 말자고요. 보통 그렇게 하면 망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논술 시험 같은 경우는 분량이 되게 중요한데 네네. 그렇게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쓸만한 다 쓰고 나머지 못 쓰게 돼요. 그때 저는 나올 게 다 정해져 있고 네. 예측한 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량으로 쓰겠다까지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냥 쓰고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이 패턴이 사실 너무 좋았던 게 네, 제가 공부법에 내린 결론이 네, 딱 5가지였거든요. 네, 첫 번째가 네. 어쨌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표가 필요한 거고 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습관이 필요한 거고 네, 시간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거를 남들과 다르게 하려면 집중력이 필요한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와 습관과 집중력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고 네, 맞습니다. 이 4가지를 토대로 찾아야 되는 거는 시험의 패턴이다 네,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그 얘기 하셔서 네, 저도 지금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변호사이시고 네. 하지만 4학년 때 재적을 받으셨다고. 네. 그때가 뭐 이제 정신없이 놀 때고 공부한다고 가족들한테 얘기는 했지만 네. 제가 그때 학교 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재적을 왜 받으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적 통제서가 날아와 있더라고요. 아, 통제가 날아와 있고 방에서도 게임하고 놀고 있었는데 네. 전화가 학교에서 왔더라고요. 학과 사무실에서. 이게 아무리 이게 우편을 보내도 응답이 없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제적이 됐다는 통지를 그때 받았습니다. 거의 뭐 중고등학교 때는 13시간 동안 게임해서 뭐 몸에 또 이상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철권이라는 게임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철권? 네, 철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사가지고 네. 이제 제 2층에 제 방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이제 2층에 뭐 쇼파 같은 거 없다 보니까 네. 누워서 제가 게임을 했는데 이렇게 딱 요 자세로 했거든요. 네네.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못 가고 가서 이제 물리치료 받고 또 그때 어릴 때니까 네. 회복은 되게 또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대학교 가서 공부를 이제 1, 2, 3, 4학년 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안 했죠. 저는 첫 학기 때도 뭐 F 받고 뭐 네. 놀다가 친구들하고 주로 이제 게임 뭐 대회를 많이 나간다든지 스타크래프트, 철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카오스 저희 때 유행하던 게 그래서 리니지는 안 하셨어요? 저는 리니지 대신 리니지파였거든요. 저는 리니지 말고 저는 울티마 온라인이라고 아, 또 다른 또 알죠, 알죠, 전설적인 알죠.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고3 때는 또 총명탕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네. 저희 때 맞아. 50만 원 정도 되는 뭐 약재인데 한약인데 네. 제가 어머니께 어차피 당신 아들이 게임밖에 안 하는데 그냥 뭐 총명탕 살 돈으로 플스2를 사주시면 PC방이나 오락실 안 가고 집에서 그냥 공부를 하지 않겠냐 설득해서 플스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참 총명하네. 저랑 거의 사실 연배가 조금 차이 나지 비슷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2살 정도 차이인데 누가 형 동생인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둘 다 사실 게임 페인이잖아요. 네, 저도 게임 페인이고 그렇죠. 네. 책을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완전 게임 페인이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지금 네. 게임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야 아직까지 게임 하시는구나.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게임 끊으셨어요? 끊었다라기보다는 잠시 미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담배를 태우시다가 네. 안 태우시는 분들 보면은 참는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끊었다고 한다기는 그렇고 전 요새도 게임 하고 있고 근데 공부할 때는 이제 아예 안 했었죠. 공부할 때만큼. 어떻게 그때 안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게임만 하면 네. 그래도 한 인생에 1년 정도는 게임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잠시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적 다음에 영장이 1순위로 나와요.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와요. 학생이 아니니까. 학생이 아니니까. 심지어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는 걸로 돼서 네. 제적자, 자퇴자, 그다음 몇 명이 이제 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4학년에 제적에 지금 이명 통지서에 이병재 날아오고 게다가 만약에 제가 군대를 갔다 오면 네. 사법시험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때라서 그때부터 지금 로스쿨이 도입된다 이게 있었어요. 네네 그 전년도에 발표가 됐거든요. 로스쿨 도입된다는 게. 근데 사실상 저는 이제 그런 법조인 꿈이 없어지니까 네. 제가 아무리 게임을 좋아해도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하던 거를 그래도 이제는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됐죠. 맞아요. 로스쿨에 갈 수 있는 학점이 또 아니었잖아요. 못 가죠. 저는. 자, 이제는 공개할 수 있잖아요. 자, 4년 변호사님의 평점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아무리 해도 제가 막판에 이제 복구를 많이 해서 네. 마지막 학기 때 한 그래도 3점까지는 올린 것 같습니다. 한 3점까지는. 네, 여러분들 혹시 로스쿨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로스쿨을 준비한 학생들은 1, 2학년 때부터 엄청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장난이죠. 학점이 4.0 밑으로는 그냥 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아예 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로스쿨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으니까 거의 거의 뭐 배수진 네. 그런 느낌이었죠. 환경이 만들어지면 사람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환경이 급변을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네. 조금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공부를 딱 시작하면 네.
끊어야 되는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라는 게 어떤 시험 공부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점수를 얼마만큼 얻겠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진짜 사실은 공부를 제외한 모든 걸 끊어야죠.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 인간관계, 네. 경조사라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성과를 내긴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다른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라든지 어떤 인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 얻을 수 있겠지만 내가 사실 목표는 골로 하는 건 달성하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못 될 필요는 없지만 네. 그 일순간은 못 될 필요가 있다. 네, 못될 필요가 있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는 동생하고 이제 네. 자취를 같이 했었는데 동생이 모든 집안일을 다 해줬어요. 저는 진짜 손을 하나도 안 댔거든요. 보고 싶은 것도 메뉴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네. 알아서 다 해줘요. 빨래도 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부모님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부산에 오셔도 부산 내일 나왔으니까 왔다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만나지도 않고 저희 아버지께서 또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하셔서 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잔인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도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양심의 가책을 좀 덜 느꼈던 게 아닌가. 그때만 좀 못된 거예요? 원래 못된 거예요? 그건 제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 여자친구는 있었나요? 얘기를 있었구나. 와,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사법고시 합격한 거군요. 그 여자친구가 지금 어떻게? 그런 건 저는 혹시 그때 당사자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고정 박아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 생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피해갈 수 없는 것들. 네. 그런 건 제가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챙기는 게 되게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죠. 그건 바뀌지 않죠. 그죠? 가족이라든지 여자친구라든지. 근데 그 사람을 하루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 나는 하루만 시간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려면 케이크도 골라야 될 거고 가야 될 거고 꽃도 사야 될 거고 편지도 써야 될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의 측면에서 보면 낭비잖아요. 그쵸. 인생에 있어서 낭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 순간만큼은 그런 걸 모두 배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제가 습관이 잘못된 게 그래서 저는 부모님 생신 때도 얼마 전까지 전화드리고 잘 안 가고 그랬더니 되게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좀 점점 보는 눈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인성은 잘 변하지 않아요. 수험생일 때만큼은 그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 수험생활 돌이켜보면 엄마 나 내 친구 오늘 생일이야. 네. 내 친구랑 오늘 에버랜드 놀러 가기로 했어. 뭐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 많죠. 그걸 잘 못 끊잖아. 근데 그걸 못 끊는다는 거는 네. 다른 유혹들을 컨트롤을 못 한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고 싶은 거를 구별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목표 달성이 좀 늦어집니다. 그런 수험생들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고 싶은 일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구별해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다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개 다 잘하면 진짜 멋쟁이. 해야 할 일만 잘하면 그냥 결과가 좋은 사람. 하고 싶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적어도 수험적으로 있어서는 최악이에요. 최악. 이게 공부 목표라든가 이유 네.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버지께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건 지나가는 거다. 합격을 하고 나서도 또 다른 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목표는 중간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게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시험에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오히려 허들을 못 넘는다고 해야 될까요? 보통 근데 공부를 좀 근시안적으로 하잖아요. 네. 동기부여라든지 마음가짐 할 때 자기가 네. 진짜 원하고 좋아하는 거를 위해서 지금 네. 시험 그냥 지나간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괴로운 오늘은 합격수기 한 줄에 불과하다. 이거는 이제 실제 저의 경험담을 가지고 이제 네. 쓴 건데요. 제가 시험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게 아까 2009년 1월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저 진짜 팽팽 놀았어요. 1년 휴학하고 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적을 당했는데 네. 그때 여자친구가 저보고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적당했고 그다음에 입영 통지 나오고 여자친구 헤어지자 그래서 3연타를 먹었거든요. 만약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면 네. 저한테 정말 괴롭죠. 사실 저는 그때 주변의 사람들 모두 괴롭혔거든요. 형들한테 전화해서 맨날 소주 먹자 그러고 놀자고. 너무 힘들다. 너 시험을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2달 반 남았는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런다. 학교도 재입학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상황이 사람들한테 토론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 남의 인생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사람들이. 맞아요. 걱정하는 사람들의 한 90%는 관심이 없는 거고 맞아요. 한 명은 시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거의 공감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남의 인생 크게 요즘 관심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1인칭으로 힘들다고 느끼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볼 땐 그렇지 않구나. 그 합격 수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뭐 암에 걸렸다. 근데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어. 저는 사실 여자친구한테 차인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뭐 누가 돌아가시고 이런 거에 비하면.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이게 한 줄이면 내가 지금 겪는 상황도 아무리 힘들어도 수험생활은 그냥 한 줄 정도에 불과하구나. 뭔가 이뤄내는 사람들은 어려움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그때 했던 말들 있잖아요. 다 지나간다는 말들. 지금 나는 1인칭에서 얘기하는데 네. 결국 그 이야기 누군가한테 3인칭이 되니까. 그리고 크게 의미도 없어요, 별로. 또 이 변호사님께서 공부를 결심하고 난 다음에 네. 책부터 공부한 게 또 아니라면서요. 제가 게임도 저는 공략집을 항상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공략집을 보면은 좀 빨리 이렇게 깰 수가 있잖아요. 최단 코스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떤 아이템을 어디 가면 빨리 얻을 수 있다. 시험이라는 것도 결국에 목표가 있을 거고, 사실 무턱대고 제가 도전했을 때는 부산대 생 중에 한 명이 시험을 도전하는 거일 거고, 그럼 딱 그 정도 합격률이 저한테 들어맞을 건데, 저희 학교에선 그렇게 빨리 시험이 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점점 희박해지잖아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냥 진짜 시험이 빨리 된 분들 있죠. 최연소 합격자들, 수기랑, 그 다음에 이제 수석. 멘탈을 좀 배우기 위해서 수석 합격자들, 두 분들 수기를 다 모았어요. 그때 모았던 게 한 40개 정도 됐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종합을 해보니까 배울 점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 시험을 공략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봤어요. 말하자면 시험의 공략집이라고 할 수 있는 합격 수기를 먼저 공부를 했죠. 보통 사법고시는 합격하는 사람들의 평균 기간은 몇 년 정도예요? 재학 중 합격은 거의 많지는 않고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2년에서 한 뭐 3, 4년, 그렇죠. 통상적으로 한 3,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장수생들은 왜 장수생이 된다고 좀 보세요. 이분들은 그 약간 조선시대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공익인섬들 보면은 그 앉아가지고 책만 계속 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에서는 원하는 아웃풋 출력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지식을 채워넣는 것에 관심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장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나는 시험에 합격하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네. 지적 포만감을 즐기시는 분들이 장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그렇게 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되거든요. 두 번째 뭐냐면은 목표를 상실해버려요. 시험에 합격하겠다가 아니라 네. 나는 훌륭한 수험생이 되겠다라고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 친구들이 행시를 치거나 네, 아니면 의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다 사실 어려운 학문들이잖아요. 자기는 고등학교 공부가 되게 힘들다 생각했는데 그 행시라든가 법 관련된 공부를 한다든가 의대 공부를 하니까 이 분야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 같다고 공부에 대한.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는 재능이 없이도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거의 모든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그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유명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잖아요. 손흥민 닮았어요. 손흥민 닮았다. 맞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닮았다. 손흥민 약간 살찐 거죠. 손흥민 선수는 운동선수기도 하지만 축구 선수잖아요. 네. 근데 종목이 손흥민 선수 보고 농구를 시키면 잘 못할 거예요. 축구는 잘하지만. 근데 수능은 스페셜리스트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를 보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잘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행시라든지 의대라든지 이런 시험들은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관점이 아직 전환이 안 돼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하면 당연히 잘하실 거예요. 수능 만점자 정도 되시면. 그분들 했는 말의 결론은 이제 사법고시라든가 행시라 이런 거는 네, 재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공감 안 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뭐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네. 어떤 노력 환경, 네. 집중 이런 게 훨씬 중요하고 네. 재능이라는 거를 만약에 어떤 내 공부의 요소로 넣기 시작하면 네. 내가 결과가 안 나올 때는 재능 탓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만큼 도망치기 쉬운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공부할 때는 절대 머리를 그렇죠. 신경 쓰지 말자 주의예요. 더 안 좋게 생각할 때는 이제 뭐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은 방법이나 아니면 노력 아니면 집중력이 안 좋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환경이 안 만들어져 있거나. 근데 그런 대로 눈을 못 돌리시는 것 같아요. 재능을 생각하다 보면. 저는 이제 사법연수원에 가니까 천재들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구나. 천재들은 우리랑 경쟁은 안 해줘요. 이 사람들 자기들만의 티오가 따로 있고 합격자 10명이라고 하면 천재 3명은 원래 3명이 합격하는 거고 나머지 7명이 경쟁하는 거죠. 머리가 만약 차이가 난다고 하면 네. 어차피 나는 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또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어.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 게 공부와 네. 시험 공부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공부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돼야 되는데 나는 훌륭한 운동 선수가 되겠어 라고 해서 자기랑 전혀 관련이 없는 팔 근육을 키운다든지 뭐 그런 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킥력이 좋고 이런 거 훨씬 중요할 텐데 공부라는 것도 내가 현재 치고 있는 시험의 과목들을 잘하고 점수를 잘 따는 게 중요하지 전 인격적으로 내가
훌륭한 어떤 공부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를 잘 따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공부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면 계속 지식을 입력하는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돼요. 근데 시험에서 훨씬 많이 보는 거는 그런 거 안 보거든요. 머리를 쪼개가지고 너의 지식이 뭐가 있는지 안 봐요. 자반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걸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요구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유형화 패턴화가 돼 있죠. 실제 지식의 양보다 내가 어느 정도로 지식이 있다고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점수만 잘 따면 되냐? 잘 따면 되죠. 근데 쉽진 않거든요. 점수 잘 따는 게 쉽진 않은데 적어도 그 정도 인식 전환이 있어야 내가 에너지를 헛쓰잖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어쨌든 우리가 치는 건 시험인 거잖아.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얼마나 많은 걸 아는 게 아니라 네. 냉정하지만 네. 합격하냐 불합격하느냐니까. 그 냉정함을 시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분야 아까 말씀하신 집중이라든지 환경 통제, 그 다음에 노력, 그 다음 방법 이런데 그 냉정함이 없으면 절대 시험이 안 돼요. 그냥 공부만 하겠다 하면 이제 장수생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공부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인강만 들으시는 분, 네. 인강 컬렉터 이런 게 가장 위험하죠. 인강 들으면 학습이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요. 다 알 것 같아. 저는 그거를 자위 공부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위.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분만 좋은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 실제 시험은 아웃풋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풀이 강의라는 거는 내가 방법을 진짜 모르거나 친숙함이 떨어질 때 듣는 게 문제풀이 강의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수업.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없으신 경우가 많아서 야, 자위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는 이상한 표현 짓지 마시고. 자기 만족적. 아니, 나 다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자기 만족으로 바꿔주시죠. 자기 만족. 자위란 얘기할 때, 야, 제 친구 똑같은 표현이 있거든요. 거의. 아, 그래요? 아. 저는 이 얘기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그냥 세트 상품을 팔아야 돼요. 이거 비즈니스 북스랑 팬박스랑 같이 해가지고 세트 상품을 좀 냅시다. 아니, 저도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읽어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까지 제 생각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까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시작할 때 저 책 보고 베꼈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닌가 살짝 그 생각 들었어요. 저는 시작할 때 책 맞지만 보고 처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네. 내 책 받겠다. 저는 예. 둘 다 다른 것 같아요. 제 책은 네. 어쨌든 이게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수능 만점이라고 네. 하면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치는 시험에서 네. 지금 0.00001%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아니 이 책의 놀라운 점은 거기를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책이 그렇죠.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전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이 책은 많이 변호사님이 개인적인 경험인데. 정말 땀이 그리고 시간이 네. 저는 사실 이 책에는 제 시간과 땀이 있진 않죠. 저는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한 거고 그게 시간과 땀이죠. 그 시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효율성이라고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이 효율성이 어떤 얘기인지 좀 아까 제가 머리라는 거를 빼고 재능을 빼고 얘기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시간하고 내 에너지거든요. 시간과 에너지가 과연 점수까지 연결되는가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공부라는 게 내가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두고 그중에 어떤 내가 공부가 많이 되면은 문제를 많이 풀고 잘 맞추겠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오는 문제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능 만점자가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봐서 네. 외울 정도까지 됐다. 저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역시 기출 문제라. 가장 중요해요. 기출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나왔던 건 어차피 안 나오지 않나로 하는 분들 보면은 저는 이분은 시험에 안 되겠구나 생각이. 소름 돋아요. 어떻게 그런 말? 어떻게 그런 말을 했으면 저는 사실 나온 것만큼 안전한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출제원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괜히 들어갔다 문제를 잘못 내서 행정심판 당하고 오욕을 안는 게 아니라 안전한 문제를 위주로 낼 수밖에 없다고요. 문제은행에서. 한 번 냈던 거는 검증이 된 거고 다른 시각으로 내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한 번 나온 거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고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실제로 수험가에서는 네. 기출 문제에서 시작해서 기출 문제로 끝난다는 말이 있다면서요? 있죠. 기출문제 시작해서 끝난다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거든요. 네. 공부의 전반적인 단계가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단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입력과 출력. 네, 협력과 출력. 출력 나누고, 그 다음에 출력한 후에 점검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점검을 해야죠. 고등학교 공부는 저는 예전에 많이 맞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네. 점검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 때부터는 수업을 안 들어와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점검을 일단 성인 공부는 진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점검 후에는 그 조정이 있어야 돼요. 조정. 조정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뭐 맞아. 독서실 간다든지. 근데 독서실 가면은 예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막 공부하다가 옆에 떠들면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그러다가 이제 포스트잇 붙이고. 근데 실제 시험장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정말 시끄러워요. 어수선하고 감독관 계속 돌아다니고. 그 어떤 시험 치는 분위기랑 평소에 내 공부랑 완전 동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꼭 칼리브레이션 해줘야 돼요. 조정장을 거쳐야 되고. 맞아. 그래서 시험장도 꼭 가봐야 되고. 네. 그리고 실제 내가 치는 시험은 기출의 연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출을 쭉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난다는 거는 처음에 입력의 범위를 정할 때 기출로 범위를 정한다는 의미예요. 출제 영역을 기출로 아는 거, 공부할 범위를.
이 시험 문제라는 게 네. 기출 문제의 그 출제 유형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네. 물론 이제 뭐 내가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한다든지 네. 그러면은 되게 세부적인 부분들도 맞아요. 좀 보고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얻을 때는 기출 문제만 보더라도 필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기출로 한다는 의미는 내가 오늘 치는 시험이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전년도 기출이 돼버려요. 만약에 재수를 한다든지 수능. 네.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면은 결국에 내가 올해 치는 시험이 결국 기출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년치, 전전년치 한 5년 정도 기출을 쭉 보면은 이 흐름이 마지막에 보여요. 이걸로 정리를 하면. 공부를 막 이렇게 살을 붙였다가 마지막에 이걸로 쫙 깎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기출로 정하고 네. 그다음 마지막 감각을 다시 기출 문제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빈도도 확인해야 한다면서요? 빈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법시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나오는 문제, 경년으로 나오는 문제, 3년으로 나오는 문제, 4년까지 있어요. 5년 이상의 문제들은 이제 나머지 묶으면 되고 매년 나오는 문제는 당연히 올해 나오겠죠. 그걸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사법시험에서도 매년 나온 문제가 올해도 나와요? 네, 나옵니다. 아, 확률적인 거죠. 나올 네.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측면이고 그 문제가 만약에 빈도가 낮으면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매년 나오는 빈도가 높은 문제 올해도 나올 거예요. 네. 걔가 이제 보통 A급 문제거든요. 보통 이제 A급 문제라고 찍을 때는 자주 나오고 쉬운 문제를 A급이라 찍습니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거를 틀리면 치명적이에요. 사실 모든 시험은 기본 문제만 맞춰도 웬만한 점수는 모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도를 공부한다는 거는 네. 체화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마무리 정리를 할 때, 이거는 정말 중요했어. 내가 이해도를 마지막까지 끌어올려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빈도 공부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빈도를 뭐 엑셀로 정리한다는 표로 정리하는 거는 그 숫자만 외우게 돼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때 네. 빈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대 가장 어려운 사법시험도 기출 문제만 완벽하게 습득을 하면 네, 그렇죠. 합격할 수 있다고 책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법시험 합격자 수기 중에도 그게 있었어요. 제가 시험 쳤던 때가 1000명에서 800명 딱 줄어들 때거든요. 이유가 500명, 300명, 그다음 뭐 100명 이렇게 막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마지막에 뽑을 때가 아마 100명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그때 합격자 수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5년치 기출 문제만 완벽히 정복하면 시험은 된다라고 써 있어요. 와.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번 문제의 답은 3번이야.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20번 문제가 왜 답이 1, 2, 4, 5번이 아니고 왜 3번인지를 공부하는 게 공부인데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답을 외우게 되더라라고 얘기하면은 맞아. 정말 좋은 거죠. 답을 외우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은 답의 번호를 외운 거겠죠. 실제 답은 안 외워져요. 해설을 외울 정도면 마스터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는 해설을 외우면 완벽해요. 기출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출제 포인트잖아요. 네, 출제 포인트입니다. 빈도, 유형, 난이도 이 세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은 통계가 있어요. 통계요? 네, 일본은 어떤 식이냐면 책을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맞힌 퍼센테이지가 적혀져 있어요. 이 문제를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83% 맞췄다. 80% 이상의 사람들이 맞춘 문제 있죠. 이것만 먼저 공부를 해요. 이게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일본에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요게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의 들으면 강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틀리면 너 시험 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주관적인 감에 의존하지만 네. 일본 사람들은 이제 어떤 객관적 통계 이 난이도 측면에서 아마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점수를 버려야 합격할 수 있다고. 되게 중요합니다. 수능 만점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아주 극소수의 수석이라든지 이런 건 예외겠죠. 다 맞춰야 되니까 다 예외죠. 굉장히 예외적이고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탑티어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 그분들은 전혀 다른 영역이고 그게 네. 아니라 일반적인 공부에서는 점수를 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공부가 특히나 학원 강의라든지 이분들은 내가 가르친 데서 안 나왔다 이러면 망해버려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다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넓고 고르고 얇게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네. 나는 그중에 선별해서 내가 얻고 싶은 점수만큼만 먼저 얻고 나머지는 버리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쌓아나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기출을 가지고 아, 누구나 맞히는 문제 그리고 매년 나온 문제를 먼저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네. 하면 내가 40점 확보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경련으로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조금 쌓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버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부분을 조금씩 정해서.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가 네. 반드시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깔린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합격 못한다. 그럼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이건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처음부터 책을 봐요. 네. 다 보려고 해. 정독하고. 근데 공부를 못하잖아요. 네. 이게 다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결국 다 못 봐. 그러니까 결국 공부를 못해요. 네, 우리 고등학교 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집합과 집합만 본다고. 집합만 본다고. 저희 명제까지 봤어요.
정말 이제 아름답죠. 수석이라든지 뭐 그쵸. 만점자. 근데 나는 그 사람과 좀 다르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게 내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목표를 내가 나에게 그쵸. 맞게 다르게 잡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80점이다 그러면 80점을 얻겠다가 아니라 20점에 해당한 애가 뭘까 해서 걔를 지우는 거예요, 그냥. 되게 인상 깊은 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최영석 합격자분이 자기는 딱 보고 시험에 좀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는 거는 화이트로 지웠대요, 책을. 와. 그런 게 버리는 거죠, 진짜.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불안하기 때문에 다 보잖아요. 못 지우죠. 못 지우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약간 아마추어인 거죠. 왜냐면 시험에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접근하는 거는 내가 어떤 전쟁에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뭐 그냥 아름답게 그냥 쭉 연기만 잘한다고 점수를 잘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항목마다 포인트가 다 있잖아요. 그쵸. 시험도 항목마다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기는 매년 나오는 문제는 내가 이번 점수 주라고 준다. 점수 치라고 준다. 이런 거를 만약에 내가 분석 하나 안에서 다 틀렸다. 이런 게 치명적인 거죠. 만약에 이 책이 만약에 시험 문제집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그럼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나머지 볼 필요가 없죠. 이거는 해가 돼요, 해가. 저는 공부할 때 존재하는 거의 모든 책들 거의 다 샀는데, 뭐 문제집이라든지 교과서 다 샀어요. 이제 사법고시 공부할 때.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책 내용 비슷해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문제집 저는 특히 다 샀던 거는, 네. 강의를 안 들었으니까 문제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교집합을 했을 때, 모든 데 실려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걔만 제 책에 표시하고 나머지 다 버렸어요. 돈은 아깝지만 1년을 더 하고 2년을 더 하고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그 기회비용은 버린 게 훨씬 많아요. 한 번 더 했을 때. 차라리 책을 20만 원치 사고 내가 분석을 잘하면 그게 훨씬 싸게 치는 거예요. 이분이 변호사 된 게 아니라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이네요. 지금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죠? 왜냐면 저는 시간이 얼마 없었으니까. 시험이 짧은 시간에 됐다는 거는 네. 일부러 그렇게 목표를 세운 게 아니에요. 군대 가는데 남은 시간이 그렇게 남아도 그렇게 된 거예요. 수능 치셨죠? 네, 숨쳤습니다. 그렇죠. 네. 수능과 사법고시는 좀 뭐가 달라요? 수능은 아무래도 모든 공부를 다 잘해야 되는 시험인 것 같고요. 네. 뭐 국어, 영어, 사회, 과학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 전체적인 영역을 측정하는 거라면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그중에 특히 한 분야. 수능의 걸로 얘기를 하면은 법과 사회라는 게 있죠. 네. 법과 사회. 그 다음에 국어 영역 중에서 어떤 일부. 그 두 개를 측정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스페셜리스트들을 뽑는 시험이죠. 실제로 그 수험생 할 때도 고등학생과 이 혼자 공부하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 수험생이 네. 이 다른 게 있다면서요? 고등학생이랑 성인의 공부, 특히 어떤 고시 공부 이런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 점검해주는 사람의 유무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모님도 계실 거고, 고등학생 분들은. 그 다음에 선생님도 있고. 맞아요. 시스템화가 돼 있죠. 그런 점검 시스템이. 그 다음에 타임 테이블이 쭉 나오잖아요. 맞아요. 몇 교시에 뭘 한다. 이 지식을 언제 인풋하고, 출력은 언제 한다. 네네.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 공부 때까지는 어떤 실행력이 얼마만큼 있느냐에서 결과를 좌우를 많이 하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은 점검은 집에서 도와주고. 집에서 많이 도와주고. 근데 성인의 공부, 특히 고시 공부 이런 거는 점검이 거의 99%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 분들은 계획이나 실행 단계에서 의지력 이런 거는 문제가 크게 없거든요. 처음에 공부하자마자 나는 공부하기 싫어라는 건 공부 안 하는 거겠죠. 보통 장수생이라든지 공부 의지가 꺾이시는 분들은 하다가 안 돼서 꺾인 거지. 처음에 마음이 그랬던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꺾이는 이유가 내가 과연 이게 제대로 꼴로 에너지와 시간이 쏟아지고 있는지 네. 내가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공부는 자기 점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가 어려운 게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맞아요. 어렵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객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겪은 천재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가 있냐면은 사법연수원 때 저는 진짜 엄청나게 노력하거든요. 저는 연수원 때 2시간 잤어요. 사법연수원 때. 2시간 자고 제가 중간보다 살짝 높거든요. 등수가. 800명 중에. 근데 제가 진짜 그 똑똑한 어린 친구가 있어가지고 책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 책을 한번 봤더니 100진 거예요, 책이. 그래서 제가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얘는 어떻게 나한테 책 빌릴 때 새 책을 빌려주나.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책에 줄을 안 긋고 다 외운대요, 자기. 그런 사람들. 저도 제가 만난 수능만점 중 한 명이 네. 이 장을 이미지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사진 찍듯이 이렇게 딱.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수원에서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사진처럼 다 기억하죠. 저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만난 사람은 27장까지를 토시 하나 안 틀려. 그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사인 볼트 같은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목표 설정이 현명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시험 중에 한 명을 뽑는 시험은 없거든요. 적어도 티오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의대라든지 뭐 이제 최상위권 학교들이 있으면 수능으로 치면은 한 명만 뽑진 않잖아요. 그 사람들 자리는 쿨하게 주고, 그다음 나머지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 되거든요. 사람들은 점점 이제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과연 노력으로
재능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안 하면 돼요. 네. 경쟁을 안 하면 되죠. 그 사람들하고. 그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티오가 있기 때문에. 자,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잘한 거에 따라서 네. 판사, 네, 검사. 검사, 네. 변호사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실제로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무래도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면은 볼 수 있는 기준 성적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판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좀 높았고. 가장 높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 높고. 근데 물론 이제 성적이 정말 좋은데 나는 네. 어떤 명예라든지 국가에 대한 봉사 이런 것보다는 조금 금전적인 부분에서 네. 조금 더 빠른 성취를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은 대형 로펌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선호도가 법원이 가장 높기 때문에 네. 성적이 좋은 분들이 법원을 가장 지망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시절 때는 800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800명. 그렇죠? 네. 합격한 사람이 800명이니까 800명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판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한 6, 7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 합쳐서 한 2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판사, 검사 합쳐서. 네, 200명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또 원하는 이제 그 선호도가 그게 검사이긴 네, 해요. 검사죠. 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 네, 선택으로 변호사 되시는 분들. 상지 변호사 그렇죠. 네. 있고. 그럼 변호사로 사법연수원 졸업했어요. 변호사 됐어요. 어느 정도 로펌에서 돈을 받나요? 제일 좋은 로펌 같은 경우는 1억, 연봉이 1억이 조금 전후일 겁니다. 1억 전후. 안 돼요. 제가 듣기로는 바로 1억 5천이라던데? 저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네. 상위 펌들 한 5개 정도가 네. 연수원 수료하고 바로 갔을 때 월급이 그러니까 1,000만 원 전후로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 합치면 1억 1억 5천이 되죠. 1억 5천 정도 되요. 왜냐면 근데 그 당시가 지금 몇 년도죠? 9년에 합격하셨고 연수원 졸업하신 거는? 연수원 14년 때 나왔으니까 그때 제가 물어봤던 시점이 그때가 14년, 15년 그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법무를 벌써 한 할 때. 5, 6년 지났잖아요. 네네. 그럼 한 1억 5천 될 수 있겠네요. 진짜 1억 5천 네. 정도 되겠네. 네, 그렇겠네요. 제가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서. 변호사의 일의 핵심은 뭐예요? 이타심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세심함, 따뜻함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준비된. 아니 그런 거 말고 아니 누군가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하는 거겠지만 네. 결국 뭘 해결해야 되는 거죠, 변호사는? 근심을 해결해 주는 거죠. 법적인 근심.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사실 저는 변호사라는 어떤 법조인 직업 자체가 네. 의사하고 되게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들을 안고 사는 거거든요. 네. 사회적 질병 같은 것들이죠. 그거를 치료해 주는 사람들이 저는 법조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변호사가 네. 분석을 잘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뭐 상대방이든 어떤 피해자든 피고든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 협상일 수도 있고 본질적으로 필요한 스킬은 어느 쪽이 좀 더 필요한 거예요? 설득보다는 문장력이 논리 구성이 좋아야 되고요. 변호사라든지 어떤 법정의 모습을 떠올리시는 건 미국식 법정. 우리나라 법정 서서 못 돌아다녀요. 그렇게 하면 아마 감치에 처해질 겁니다. 서서 못해요? 서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재판장님한테 얘기할 때 서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요즘 분도 앉아서 하시기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서서 그렇게 돌아다니질 않아요. 자기 자리에 선다는 얘기군요. 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서 얘기를 하고, 근데 일어서서 얘기하는 거 불편하시는 판사분들도 좀 계시고, 그다음에 옛날 분들은 많이 일어서시는데 젊은 분들은 또 자리에서 안 일어나세요. 우리가 TV 들어가면 속고 있군요. 막 여러분 네. 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아마 판사님께서 싫어하실 거예요. 법정에 대한 모든 권한은 판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재판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국식이에요. 미국은 배심원을 얼마만큼 자기가 잘 설득하느냐라는 데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판사를 얼마만큼 잘 설득하느냐인데 네. 판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1인당 맡은 사건 수가 가장 많거든요. 하루에 1.6건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이분들은 말을 듣는 게 빠를까요? 글을 보는 게 빠를까요? 그런 게 빠르겠죠. 그래서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해요. 변호사의 가장 큰 능력은 글쓰기.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호사로 하면 말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법정에서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안 좋아해요. 논리적으로 핵심만. 그거를 서면으로. 서면이라 그래요. 저희는 종이를 내는 거를. 서면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두 개의 책이 있어요. 네. 교과서와 문제집이겠죠. 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네. 문제집이 훨씬 중요하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어떤 뭐 수석이 되고 싶다. 이런 경우는 다르겠죠. 그런 경우 모두 제가 일반적인 그쵸. 부분에서 문제집이 중요한 이유는 아웃풋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거를 상대방한테 득점으로 연결 안 되면 안 돼요. OMR을 잘 찍어야 되고 글을 잘 써야 되는데 구술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문제를 많이 다루어 봐야 되고 네. 그다음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취득하는지 선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시험에 필요한 지식이 어떤 형태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문제집을 교과서처럼 보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집 해설이 바로 교과서 일부예요. 근데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해설을 여러 번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과서 중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네. 처음에 딱 공부를 시작할 때 네. 항상 서치를 하잖아요. 어떤 책을 봐야 되는 건가요? 자, 여기서 거꾸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리니지 하신다 그랬으니까 네. 오늘 레이드를 나가요. 네. 그러면은 어떤 장비를 끼고 나가실 거예요?
그냥 표준적인 답변을 하자면 좋은 장비. 좋은 장비. 맞아요. 좋은 좋고 장비. 비싼 장비는 비싼 장비. 어디든 통하니까. 통하니까 맞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에 맞는, 예를 들면 언데드라면 네, 맞아요. 은으로 만든. 특성에 맞는. 그래야지 얘네들 빨리 죽거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런 것들이 이제 정형화돼 있잖아요. 네. 책을 고를 때도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특화돼 있다. 그리고 좋다. 비싸다. 이런 것들이 비싸다는 건 가치가 높다는 거잖아요. 비싼 네. 장비라는 게임에 있어서. 근데 공부에 있어서도 가치가 높은 장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 봤던 책. 추천하는 그게 책. 가장 중요하죠. 그 책의 바운더리 안에서 네.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책이라는 건 내 무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왠지 장비랑 청력 언어도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무기를 찾아야 돼요. 직접 서점 가서 그 많은 합격 수기들을 보고 일단 후보군을 쭉 고르고 나는 주황색 책은 죽어도 보기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뭐 나 파란색 책이 좋아. 그럼 그 책 사시면 되고. 야. 우리 두 개를 조화를 잘 시켜야 되는 게 아무도 안 보는데 난 이 책이 좋아. 그거는 근거가 없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언데드랑 싸우는데 막 이상한 이상한 거 들고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합격자들이 봤던 것 중에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야. 합격 수기를 아까 한 40편 정도 네네네. 봤다고 하셨잖아요. 40편에서 7과목이 있으면 네. 거에 맞춰서 다 1, 2, 3순위씩 다 정리해서 네, 맞아요. 서점 가서 네. 그 세 권씩만 보는 거야. 네, 다 봐요. 보고 자기가 좀 괜찮은 거가 없으면 네. 1순위 거 사고 네. 아니면 좀 괜찮은 게 있으면 2순위, 3순위 거 사도 맞습니다. 어쨌든 검증된 거니까. 검증된 거니까. 그런 마음이 편하죠. 그런 식으로 선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한 권만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을 선택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나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근데 참 그게 애매한 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지 않는 이상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기 모르잖아요. 어렵죠. 예. 저는 그래서 책임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책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내 지식에 따라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지식이 돌출된 부분도 있고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그걸 평평하게 만들어준 책임감이 더 중요한 거지. 내 책 자체가 평평한 책을 선택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 책을 나한테 맞게 만들려는 책임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야, 수능 만점자 저한테 했던 얘기 생각나요. 가장 최악의 공부가 네. 저 책이 되게 유명하대. 아, 맞아요. 그러다가 저 책 보고 저 책이 또 유명하다 이렇게 네, 보다 보면 네. 자기 공부가 너무 많이 흔들린다고 하더라고. 내가 하드드라이브 하나에서 지식을 뽑아서 써야지 머리를. 네. 이거 책을 많이 보면 하드드라이브가 여러 개 생기는 거거든요. 네. 시험장은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식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똑같은 경험이 있으시면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하드드라이브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이 늦게 나와요. 찾아야 되니까. 다 눌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여러 권 보는 게 가장 최악의 공부 중에 하나죠. 여러 개의 책을 보더라도 한 권으로 반드시 합쳐줘야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단거나. 단권화라는 얘기를 하죠. 웬만한 책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에서는 다른 책들이 가진 내용도 다 있어요. 요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리적인 단권화가 아니라 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네. 사고를 단권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책을 교과서랑 문제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교과서에 해당 부분을 읽으면 문제가 떠오르는 게 단권화예요. 사고의 단권화. 이런 유형이었지. 내가 처음에 문제집을 안 보고 책을 읽으면 네. 유형을 모른 채로 평면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집을 보고 나서 다시 책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안 나온 부분이라든지 나올 만한 부분들을 보면 내가 짐작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게 머릿속으로 아웃풋이 계속 연습이 되는 거예요. 출력 공부가 되는 건데 이런 입력과 출력 과정을 종국적으로 합치는 게 단권화예요. 요새. 옛날에는 입력이 쭉 여러 개 있으면 그 입력할 책들을 합치는 게 물리적인 단권화였으면 요즘은 출력 과정까지 한 번에 다 보는 게 단권화가 아닌가. 네. 실제로 그러면 변호사님이 단거를 좀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을 많이 썼어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네. 같이 고조 공부하던 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떨어져서 왔는데 하필이면 그 친구 여자친구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밥을 먹고 이제 중간에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때 네. 한번 모인 거예요, 친구들끼리. 근데 그 친구 여자친구가 박장대소를 하면서 자기 남자친구한테 오빠 오늘 내가 도서관에서 정말 재밌는 사람을 봤어. 그래서 책은 법학책을 보는데 네. 형광펜 6개, 난 볼펜 7개를 쓰더라. 그러니까 무슨 미술하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색깔로 단권화를 다 해요. 색으로. 결국에 모든 문제라는 거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에 나오는 질문이 책에서 나오면은 그거를 검은색으로 전 줄을 치거든요. 검은색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랑. 검은색 줄이 나오면 이게 문제다라고. 이제 만약에 밑에 내용 안 읽었는데 답이 떠오르면 공부가 잘 된 거죠. 점검이. 근데 안 떠오르면 공부가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다 표시를 해요. 나중에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색상을 이용해서 저는 단권화를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포스트잇. 그러니까 그냥 막 다 쓰는 분들 있죠. 오답노트 만들고.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공부법 중 하나 오답노트를 만드는 건데 네. 왜냐면 하드드라이브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식이. 못 찾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단권화를 하다 보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 마치 내 책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볼펜으로 바로 쓰면 띄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스트잇과 형광펜, 그다음에 볼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단권화하는 게 가장 좋죠.
제 책은 되게 깨끗하거든요. 아. 사실 일본의 이제 공부법 책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책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책의 줄이 정말 많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줄이거나 아니면은 책의 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저는 자신 있게 공부를 못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책 정리가 진짜 중요해요. 이 책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본다는 거는 똑같은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내가 이 책을 보고 이해를 해서 다음에는 이 부분을 보면 전체가 떠오르겠구나 하는 거 표시를 해둬야만 다음에 왔을 때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반복하는 속도가 들고 지식이 머리에 안착하는데 책 정리를 안 한 사람은 계속 볼 때마다 그 프로세스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배워. 계속 지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책 정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시간을 가지고 공부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있고 분량을 갖고 세우는 분도 있는데 시간을 갖고 공부를 세운다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 쉬는 시간을 위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량을 갖고 공부를 세우면 내가 이만큼 하고 쉬겠다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위해 쉬는 게 돼요. 이게 시간을 갖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특히 이게 시작하자마자 타임테이블 그리는 분들 있죠. 오늘 몇 시까지 몇 공부한다? 절대 공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사람이 공부라는 거는 생존에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아 공부했는데 내가 막 허리가 좋아져 이런 거 없잖아요. 막 눈이 좋아져 없잖아요. 너무 하기 싫지. 눈도 나빠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점점 인간관계도 박살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본능적으로 하기 싫은 건데 그러면 사람은 좀 쉬고 싶어지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만약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면 국어 2시간 이렇게 하면은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시계를 계속 보게 돼요. 그거는 쉬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시간도 겁나 안 가. 겁나 안 가요. 근데 2시간 지났나 보면 15분 지나고 15분 지났어. 그리고 막 또 스톱워치 쓰고 이러면은 진짜 피폐해지죠 인생이. 대략적인 분량을 정해놓고 그거를 못하면 일어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이게 있어요. 그렇게 공부 계획을 세워야 공부 시간도 조금 더 늘어나고 관리가 된다. 저는 갑자기 이것까지 같은 생각이. 저는 이제 분량계획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갖고 공부하는 거는 주객이 이제 전도가 된 거죠. 근데 또 공부 계획을 짜는 트랙이 한계가 아니셨다고. 공부 투트랙을 짜야 되죠. 왜냐하면 컨디션이라는 게 내가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이 plan for the best, 그다음에 prepare for the worst 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들 공부 계획을 짤 때가 어떤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있을 때 보통 짜요. 베스트 컨디션. 베스트 컨디션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몇 시간 만에 뭘 끝내고 며칠 만에 뭘 끝내고 짜는데 실제 실행에 언급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멘탈이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컨디션에서 할 수 있는 공부량과 제일 최악의 컨디션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2개를 짜서 플랜 A랑 B를 2개를 나눠서 짰어요. 그래서 A를 목표로 하지만 그래도 B까지는 내가 여유를 두겠다. 심리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계획이 투트랙으로 운용이 안 되면은 한 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멘탈이 박살이 나요. 그래서 아까 플랜 B를 세워둔 거는 이게 마지노선인 거죠. 책임감.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한다라는 게 있어야. 그럼 마지노선 항상 잘 채우셨어요? 저는 거의 플랜 A를 거의 다 달성했습니다. 16시간 공부, 3시간 수면. 야. 그게 제가 하루 빼고 다 했어요. 하루 빼고. 아까 3시간 자면서 공부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확하게 이제 수험 기간이 합치면 1, 2차 합쳐서 9개월인 거잖아요. 네네네. 3시간 잤는 건 총 몇 개월인 거예요? 전체 9개월요. 전체 9개월 다 3시간 잤어요? 네. 주말에는 조금 더 자요. 주말에 어차피 하루는 공부를 안 해야 돼요. 만약에 일주일에 다 공부한다 이러면 진짜 비효율적이죠. 쉬는 날이 있어야 공부가 되니까. 근데 그날은 뭐 6시간을 잔다든지 조금씩 더 보충을 해주는 거죠. 주말도 공부를 아예 안 한다기보다 좀 휴식을 해주는 거. 저는 이제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만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쉰다는 기분으로 합치면 하루만 쉬게끔. 대신에 쉬는 것도 공부를 못한 거 끝냈을 때만. 예를 들어서 제가 주중에 14시간 했어요. 그럼 2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2시간을 채우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항상 주별 공부 시간은 무조건 96시간 딱 나오게. 평일에 3시간, 주말에 6시간. 주말 같은 경우도 무조건 6시간 잔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피곤함이 느껴지면 좀 더 자고.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변호사님과 저희 이제 의견이 약간 이제 처음으로 대립한 선인데 수면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거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3시간을 자고 한두 시간도 아니고 16시간 공부에 집중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일반적인 공부를 할 때 컨디션이 좋아야 내가 흡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컴퓨터도 저전력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메모장은 열 수 있고 느리긴 하지만 다 돼요. 내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현재 컨디션에 맞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사실 3시간 자고 이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몸이 잘 안 움직여져요. 눈도 안 떠지고. 근데 비몽사몽에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있어요. 뭐냐면 전날 했던 공부 복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점점 깨요 이제. 점심을 먹을 거고 그 다음에 낮잠 뭐 10분, 20분 자고 아니면 30분 잘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쪽잠을 많이 자면은 체력이 많이 회복이 되거든요. 누구나 3시간 자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3시간만 자면 버틸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제가 겪는 증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잠이 적을 때는 눈이 따갑다 말고는 없어요. 멍하다 눈이 따갑다잖아요.
눈 따가우면 계속 그냥 비비면 되고 네. 멍한 거는 멍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권장하는 공부라는 느낌은 아니고 저는 시간이 군대를 가야 되니까 없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저는 불합격이에요. 야, 근데 이게 어쨌든 3시간. 원래 잠을 별로 안 자는 스타일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요즘 많이 잘 때 뭐 16시간도 자고. 남들과 비슷하게 잠을 자는 네네, 분인데 자죠. 네. 이 3시간만 자고 네. 잘 돼요? 이게 너무 졸리잖아요. 막 하다가도 막 꾸벅꾸벅 할 거잖아요. 그 서서 공부하면 되죠. 서서 공부하셨어요? 네, 서서 걸어다니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10분 자면 돼요. 근데 엎드리면 절대 못 일어나요. 그래서 앉아서 자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자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자면 다 일어나져요. 저 느낌이 15분 이상 자면 되게 깊은 잠에 들 것 같아서 저는 14분만 잤습니다. 야, 뭐 장승수 변호사님이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쉽다. 제 고등학교 선배. 선배님이세요. 훌륭한 선배님. 같은 경신고등학교. 그 장승수 변호사님께서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튜브 영상도 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그 다음날 버텨진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3시간 잘 때 처음에 1차 준비할 때 집에서 할 때는 항상 침대 모서리에서 잤어요. 왜냐면은 3시간 자고 알람이 울리잖아요. 굴러 떨어지면 일어나져요. 그냥. 네, 그거 뭐 편하게 자면 못 일어나죠. 내가 편하게 자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는 일어나기 싫다는 뜻이겠죠. 침대 모서리에서 자면 네. 잠을 자는 것도 제대로 100% 휴식이 되는 느낌이 아니잖아.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밤샘하면은 잠 확 자잖아요. 서서도 자잖아요. 똑같은 내 모든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그 3시간 진짜 꿀잠 잘 수 있어요. 보통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험생들이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불안해서. 공부를 안 해서 에너지가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되게 쉬워요. 맞아. 저도 하루가 너무 힘든 날은 되게 쉬워요. 시원하게 잠들어요. 하루 진짜 힘든 날은 때려 죽여도 자요. 수험생인데 불면증이 있다면 안 자면 돼요. 공부하면 되죠. 그거 하늘이 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소중한 시간인데 내가 규칙적으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생활하겠다는 그게 너무 강박이 있다 보니까 네. 수험생들이 그런 어떤 강박에 많이 휩싸이잖아요.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된다. 저는 새벽형 인간이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변호사님이 네. 충분한 시간이 좀 있었다. 네. 그럼 그렇게 공부하진 않았겠죠. 불합격했겠죠.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 보면 성격상. 정말 벼랑 끝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3시간. 네네. 이게 사실 건장한다기보다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맞는 답변이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라는. 건장하진 않죠. 그렇게 하면은 수명이 줄어들 텐데. 야, 네. 특히나 수능 만점자분들 인터뷰를 보면은 충분히 자야 된다 많거든요. 네네. 제가 생각할 때 뭐 몇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충분히 많이 자야 된다. 교과서만 봤다. 뭐 이런 것들 제가 거짓말이라 생각하는데. 진짜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교과서만 봤을 때 이런 말 절대 없어요. 저희 때 유행하던 말이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맞아. 그때 뭐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은 떨어진다. 저는 제가 3시간 설정한 이유는 그거예요. 4시간 자면 서울대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네. 고시 공부는 내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3시간 자면 그래도 내가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3시간을 잡은 거예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게 왜냐면 수험생이 불안함이 제일 크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독하신 분이네. 사실 실력이라는 거는 철저히 객관적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책을 어느 정도 소화했느냐에 따라 좌우되지만 마이너스 요소가 뭔지 아세요? 불안함이거든요. 불안함을 없애면 실력은 최대한 나와요. 공부는 어디서 하셨죠? 전 처음에 1차 준비할 때는 개방형 도서관, 학교 그냥 사람 제일 많은 도서관에서 네. 했고요. 2차 준비할 때는 집에서만 했습니다. 집에서. 네, 그거는 시간이 아까워서요. 시간이 아까워서. 걸어다니는 시간,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했고 3시간밖에 안 잤잖아요. 네. 공부는 16시간 했잖아요. 네. 그럼 19시간이잖아요. 네. 5시간이 남잖아요. 네. 남는 5시간 뭘 하신 거예요? 밥 먹고 뭐 음악 듣고 그 다음에 공부 16시간이라는 거 앉아있었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했다고 평가되는 시간이 그런 거예요. 네. 앉아있는 거는 한 20시간씩 앉아있죠. 밥은 저는 15분, 30분 만에 먹으니까 사법고시는 보통 노량진 같은 데 가서 그 현장에 수업을 듣거나 인강을 듣잖아요. 네,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이거 아예 안 하셨어요? 아예 안 했어요. 둘 다 아예 안 해요? 네. 사실 뭐 강의를 듣고 싶죠. 그게 제 가장 큰 불안함 중에 하나였는데 점점 없어지긴 했는데 강의를 들을 만한 실력이 없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강의를. 그 남은 시간에. 특히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2차보단 난이도가 낮거든요. 2차 시험이 한 달 반 만에 됐다는 거는 조금 하면 그렇게 돼요. 1차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 빨리 돼요. 공부가 좀 된 분들은 한 달 만에 붙는 분도 있어요. 제 아는 형도 실제 그랬고 저는 거기에 희망을 좀 걸었던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실제 저의 한 달 반은 다른 사람의 3개월이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그죠?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되게 진짜 어렵고 강의를 안 들으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친구 아이디 같은 걸로 샘플 강의 들어봤는데 네. 너무 어려워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 울었어요. 집에서 혼자. 왜요? 불안해서요.
나 강의를 못 듣잖아요. 지금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야. 강의를 들을 정도의 실력도 없으니까 완전 생으로 시작하는 야. 과목이 4과목씩 있으니까 사법고시를 완전히 진짜 독학으로 학기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다 있을 것 같고 법대를 저는 졸업했고 네.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하다. 그 당시에 남은 시간상 강의를 듣는 게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했고 어쨌든 사법고시조차 독학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야. 왜냐하면 시험이 요구하는 거를 먼저 접근하면 사실 제가 이제 와서 느끼는 거는 강의가 좀 과잉된 면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강사분들이 책임감. 넓고 고르고 얇게 모든 걸 가르쳐 주면 나는 면피가 가능해요. 너가 떨어진 건 너가 노력을 안 해서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시험은 100점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사법시험에서 일반 시험에서 60점 받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사법시험에서 60점 받으면 거의 1, 2등이에요. 2차에서. 사법시험 2차는 60점을 받았다 이러면 거의 10등 안에 들 거예요. 전체 점수 한 60 몇 점 이 정도 받으면 수석해요. 그러니까 합격점은 40만 넘으면 돼요. 저는 목표 점수 50점에서 45점 사이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네. 매년 나오는 문제는 내가 어디를 보고 베낀다. 4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는 어디를 보고 베낀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플랜을 짜서 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왜냐하면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는 문제는 어차피 때려주고도 맞춰요. 사람들은 아는 거를 틀려서 떨어지면 그건 실수라고 부르지만 네. 모르는 거 틀려서 떨어지는 건 실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모르는 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이 없으면, 행동 지침이 없으면 네. 문제를 잘 풀 수 그 없어요. 매뉴얼이 뭐예요? 그 보통 우리가 아는 매뉴얼은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네. 너무 광범위하죠. 그것보다는 객관식에 대해서 매뉴얼은 단어군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객관식 공부를 기출을 계속 풀다 보면 뭐 국어나 영어처럼 패턴형을 제외하면은 네. 지식형 시험들 뭐 법과 사회라든지 아니면 사회문화, 사탐 이런 것들은 답이 된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해볼까요? 뭐 계백, 계획. 신라, 네. 나당 연합군, 네. 임진왜란. 문제는 안 봐도 답은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인 거죠. 마지막에 결국에 모를 때는 그 단어군을 보면서 답을 추리해보면 맞출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할 수 있죠. 주관식 같은 경우는 모를 때는 그때 저희는 법전을 주기 때문에 네. 해당 법전의 어떤 부분을 어떤 문장으로 바꿔서 쓰는 게 답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저는 프로토콜 갖고 시험을 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답 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네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맞춘 거로 착각하니까. 네네. 그럼 답을 보고 책을 봐야 된다면서요. 그거는 아까 공부가 지식을 입력하는 과정과 출력하는 과정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네네. 문제집은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제랑 해설로. 근데 해설은 어차피 시험 교과서의 일부예요.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거예요. 해설. 그래서 최소한도의 지식을 그걸로 채우는 거죠. 해답을 통해서. 네. 근데 해답을 내가 그걸 본 상태에서 바로 문제를 풀면 맞췄다고 착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집을 복사하거나 새로 문제집을 출력해서 네. 그때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어. 까먹었을 때쯤에. 원래 기억이라는 거는 망각한 후에 다시 해야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바로 보면은 답을 내가 외웠다고 하겠지만 학교에서 말씀하실 때는 학교의 진도라는 건 조금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어떤 국가시험이라든지 이런 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런 시험은 답을 못 외워요. 번호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설을 외울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 해설을 보고 문제를 풀어서 맞추고 다시 그 문제를 다시 또 나중에 풀어야 되는. 네, 다시 풀어야죠. 그게 연습인 거죠. 해설이 교과서가 되는 거고 네. 문제는 나중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시험 칠 때 눈알로 연습하라는 말을 눈알로요? 네, 눈알로 연습하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문제 눈으로 푸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좋죠. 눈으로. 지식이 있다면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문제에다가 줄치고 하는 분들이 잘 못해요. 그거는 명령어 자체를 외운 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사고가 될 수가 없죠. 아웃풋이 안 되겠죠. 야. 책을 보는 순서는 교과서랑 문제집 2개로 얘기를 하면요. 네. 보통은 교과서 보고 문제 보고 해설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순서죠. 문제집 해설을 먼저 보고 네. 문제를 읽고 교과서 보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전 실제 2차를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전까지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라. 근데 내가 지식이 없잖아요. 네네. 지식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돼요. 해석을 해답을 보면은 지식이 생기잖아요. 모르지만 그렇게 위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답에 나와 있는 게 어차피 시험이 원하는 최소한도 지식이에요. 그래서 해설을 먼저 보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문제를 풀죠.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이제 구슬이 생기거든요. 그 교과서가 마지막에 쭉 깨워주는 거예요. 단권화를 통해서 이렇게 지식이 합쳐지면서. 결국에 어떤 지식이라는 게 색깔이 다른 정류면체거든요. 네. 문제집은 이쪽에서 봐요. 여기 보니까 파란색, 녹색이 보이는데 네. 여기 보니까 노란색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지식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면은 지식이 이만한 크기예요. 맞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집 해설이 교과서 중에 시험에 나오는 일부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왜 문제집 해설을 먼저 봐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접근하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도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저 2차는 그렇게 해서 되게 빨리 됐어요.
제가 자격증이 좀 많아요. 네네. 그냥 취미생활이었어요. 네. 옛날 대학 시절에. 네. 기본적인 자격증 있잖아요. 뭐 워드, 커말, 뭐 네. 사무자동화, 산업회사. 제가 그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해설을 보고 답 보고 문제 풀고 다시 나중에 그 문제 따로 풀고.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난이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식의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접근법이. 네. 사법고시와 워드 프로세스 1급조차 그 방법은 기본 원리는 네. 크게 다를 수는 없다. 똑같죠. 네,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시험이 난이도 합격률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실제 공부하실 때 목차를 복사해서 들고 다닌다면서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전체를 못 봐요. 책을 이렇게 맞아. 보통 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맞아요. 근데 목차가 전체가 실려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목차를 그냥 열심히 보면은 전체 네. 얼개가 머릿속에 틀이 생겨요. 이렇게 그쵸. 틀이 하나의 완성도 같은 느낌인 거죠. 이렇게 내가 퍼즐을 맞추는데 완성도 없이 퍼즐 맞추는 사람들, 이 수많은 퍼즐을 뒤집는 생각도 안 하고 네. 왼쪽 첫 번째 모서리만 찾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 각진 부분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한 줄 맞추다가 하루가 다 가요. 근데 그냥 대충 얼개를 전반적으로 보고 여기 파란색 있네, 여기 녹색 있네, 이렇게 그것만 모아도 이 사람과 나의 완성도는 천지 차이가. 나는 80% 완성했으면은 모서리만 나중에 찾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모서리 한 줄하고 모든 에너지 시간 다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억력적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지식들이 모두 단편적이고 흩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단어랑 그 다음에 그 문장의 구조 결합이잖아요. 근데 목차라는 거는 그 중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뽑아놓은 거라서 지식이 덩어리가 지어져요. 이렇게 구슬들이 아니라 보자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캐치를 하면은 내가 공부해야 될 게 총 몇 개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일단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엄청 줄여주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 지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억력이 엄청 높아져요.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좀 어떻게 이해를 쉽게 하나요? 버리면 됩니다. 아까 버리는 점수가 바로 어려운 애들이죠. 나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건 버리면 돼요. 걔는 어차피 당락과 관계가 없어요. 걔 어려운 것도 두 개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를 이제 실제 나만 모르는 경우에 어려운 이해해야 거는 되잖아요. 이해해야 되는 거는 아까 전처럼 문제 푸는 게 가장 빠르죠. 지식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보는 게 가장 빠른 거죠. 해설 보고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답변은 네. 문제, 해설, 패턴 네. 이 세 개로 거의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게 그리고 기출에 나와 있고, 그래서 가장 공신력이 높고 네.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게 바로 기출 해설을 보는 게 가장 좋죠. 그게 바로 모든 유형이 거기 패턴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수능이든 공시든 패턴 4개밖에 없거든요. 주제, 일치, 단어, 문법 이런 식으로 뭐 듣기 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다는 프로토콜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도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주제어를 찾는데 전체 독해 한번 봐보잖아요. 첫 문장 보면 답이 나오고, 그래도 안 나오면 맨 마지막, 그래도 안 나오면 가운데, 뭐 이렇게 접근하는 법. 일치 같은 경우는 하나씩 대조해서 단어만 맞춰보면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어요. 그 암기는요? 암기도 버려요? 암기 버리면 안 되죠. 암기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학교 중간, 대학교 중간, 기말에 벼락치기 하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오늘 모든 걸 외워야겠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근데 실제 내가 어떤 긴 시험은 대부분 경우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준비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 실제 내가 공부를 시험 치는데 한 번 보고 들어갔다 이런 경우 잘 없어요. 두세 번 보죠. 그 말은 뭐냐면 두세 번의 책을 보기 때문에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외워진 애들이 있어요. 그걸 빼고 나머지만 외우는 게 중요하죠. 이거를 선별하는 법 되게 쉬워요. 처음부터 그래서 안 외워도 되는 건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공부를 조금 효율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은 다 외우려고 해요. 맞아. 근데 모든 걸 외운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그러면 외울 것만 외우면 되는데 어떻게 가리면 되냐면 안 외우면 돼요. 처음에 안 외우면은 나중에 못 외워진 거 있죠. 걔가 외울 대상이 되는 거죠. 총 3번을 책을 보기로 했어요. 시험 치기 전까지. 그럼 제가 제안하는 공부 방법은 4번을 보는데 4번째를 암기, 앞에 3개는 그냥 본다, 이렇게. 근데 보통 사람은 3번 보고 암기를 다 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불가능해요. 그건 힘들죠. 저는 사실 사법시험을 암기를 거의 안 하고 합격을 했거든요. 사실은 책을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걸 보는 틀이라든지 구조가 있으면은 실제 외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문구라든지 이런 거는 익숙함의 문제고 표현의 문제지. 단순하게 달달달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두 문자 한 3개밖에 모르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조금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암기를 요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복습에도 타이밍이 있다면서요? 복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공부를 다시 보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공부가 뭔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때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공부 끝나고 5분에서 10분 사이. 그때가 모든 지식이 다 살아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복습할 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지식이 잘 있는지 점검을 해줘야 되고요. 그때는 이제 단원별로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방금 뭐 두세 시간 공부했던 거, 한두 시간 공부했던 거, 그걸 복습을 하는 거죠. 이때도 내가 책의 줄을 잘못 쳤다는지로 복습이 안 돼요.
그 책 정리가 진짜 중요하고요. 그게 복습이 끝났으면 하루 전체 공부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루가 끝날 때 복습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험에 나올 형태들을 내가 정리를 하면서 과목별로 하루에 끝날 때마다 정리하고 하루가 끝날 때마다 한 번 더 정리하고 전체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때 다만 주의할 점은 내가 오늘 공부했던 거를 뭐 이렇게 백지에다 써보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건 천재들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 변호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가능한 분들이 잘 없어요. 백지에다 쓰는 유형의 아웃풋 요구하는 시험이 없어요. 객관식 문제를 주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힌트예요, 힌트. 이거를 보면 너가 뭘 떠올라? 라는 걸 묻는 거거든요. 그런 유형의 시험만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복습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키워드를 정리를 해두고 얘를 보면 다른 것들이 떠오르는지로 복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시험 유형하고 똑같이 복습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떠오르기 때문에. 백지에 막 열심히 쓰고 하는 건 좀 미련한 거. 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힘들어요. 내가 방금 전에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날 텐데 힘들죠. 그리고 시험이 원하는 아웃풋을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물론 기억을 재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쓰는 것과 뭔가를 보고 머리를 힌트를 줘서 떠올리는 거 완전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진도를 나가지 말고 전날 했던 걸 다시 한번 봐주는 거예요. 예. 또 이게 보통 공부하다 보면 쓰면서 외우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꼭 백지가 아니더라도. 그거 자비에 가깝죠. 자비가. 쓴다는 착각이 드는, 쓰면 외운다는 착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게 통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냐면 전제는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돼요. 머리에 메모장이 부족할 때 써야 돼요. 수학 문제 풀 때. 수학을 눈알로 풀면 천재죠. 그거는. 근데 그거는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연습장을 외우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지양해야 되는 공부법은 써서 따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교과서 저자가 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가 늘어나는 거죠. 뇌의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훨씬 느려요. 내가 한 페이지를 다 썼다 이러면 그 시간에 20번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쓰면은 불안함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마치 공부한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에 쓰는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보세요. 내가 눈으로 보면 20번 볼 수 있어요. 근데 쓰면 한 번밖에 못 보죠. 그러면 효율만 놓고 보면 얘가 훨씬 10배를 많이 보는 건데, 얘는 불안함을 줄였잖아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얘는 불안함만 줄이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근데 써야지 또 외워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몸에 익숙해진다. 그거는 이제 분량이 진짜 적을 때 하는 방식입니다. 뭐 한 종이 3-4장. 그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할 때는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몸이 확실히 기억하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 다음 말이 튀어나와요. 근데 아시다시피 수능이라든지 어떤 국가 자격시험, 모든 시험들은 범위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주무신 배우사님께서 하루 16시간을 공부하신 배우사님께서는 휴식 시간에 뭐 하셨어요? 환경 통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휴식을 뭐 1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해서 오락실을 간다 이러면 돌아오고 싶겠어요? 안 돌아오고 싶어요. 안 돌아오죠. 생존에 반하는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막 들었어요. 그 휴식도 이 자리에 앉아서? 네,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에 휴식도 해야 되는 휴식과 하지 않아야 될 휴식이 있거든요. 뭐예요? 생리적인 현상이 왔을 때는 휴식을 취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그때는 반드시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동하는 동안 공부할 거리를 반드시 들고 일어날 시간이 낭비가 안 돼요. 화장실 갔다 온 시간 동안. 아니, 한시 볼일 보는데 뭘 공부할 거 두고 가요? 아니, 머릿속으로. 딱 질문 한 개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때는 하나만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 있죠. 5분 동안 생각할 거리가 대충 공부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오르게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런 거 하나 딱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몸만 화장실을 가는 거고 머리는 공부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헛 쓰질 않아요. 그런 식으로 원치 않게 쉬게 되는 때가 있죠. 그때는 그렇게 머리는 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진짜 휴식을 취해야 될 때는 공부에서 좀 안 멀어지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음악 좀 듣고 머리가 좀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제 머리가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이게 쿨링 팬이 가동이 좀 되면은 이게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밥은 어디서 먹었어요? 집 앞에 한 3분 거리에서 2차 준비할 때는 3분 거리에서 똑같은 메뉴만 시켜 먹어요. 밥은 그 자리에서 안 먹었구나. 밥은 아침에는 자리에서 먹어요. 콘프레이크를 먹으면서 잠에서 깨거든요, 조금씩. 씹고 막 이러면 잠에서 좀 깨요. 그러면서 앉아서 공부하고 점심 때 휴식을 좀 취해야 되니까 나가서 바로 똑같은 메뉴, 똑같은 자리에서 딱 먹고. 그 2차 준비할 때 어디 가서 잠깐 뭘 먹었는데? 나와서 1분 거리에 순두부찌개만 먹었어요. 순두부찌개만? 다른 메뉴도 있을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소화도 편하고 나오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 순두부찌개만 7개월 동안 계속 먹었던 거예요? 점심은 순두부만 그렇게 먹었고요.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먹었어요. 저는 공부할 때 담배 술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좀 이제 세이브가 좀 되잖아요. 낮에 공부가 엄청 잘 되면은 낮 시간만 해서 막 한 10시간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쫙 그냥 다 해버리면 10시간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녁에 조금 여유를 두는 거죠. 그럴 때 조금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맛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초밥집을 간다든지 오락실 코너 가서 10분 부르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만큼도 가능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쵸. 예, 뭐 잠을 적게 자고 적게 자라는 게 아니라 적게 자면 빨리 죽겠죠. 쉽죠. 근데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룰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그러면은 뭐 다리를 혹사시키는 거 아닌가요? 연골 다 나가고 막 맞아,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꿈이 있으니까 하는 거듯이. 아, 사람들 유독 공부라는 게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시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의 모든 거를 쏟아부어서 쟁취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인식이 조금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쟤는 뭐 직업이니까 운동선수니까 저렇지라고 하는데 아니요, 수험생은 공부가 직업이죠. 그렇죠. 해야죠, 그렇게. 맞아. 사법고시랑 수능이 좀 전 다른 게 네. 수능은 네. 합격 불합격은 아니잖아요. 네, 점수가 나와서 네, 내가 좀 하향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사법고시라는 거는 나머지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실제 합격률이 몇 퍼센트 정도 하셨죠? 1, 2% 정도 합니다. 1, 2%. 네, 1, 2% 사이. 동네 변호사님이 기간도 되게 짧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가 만약에 변호사님이라면 당연히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합격하지? 일단 그 시간이 논리적으로 들어왔을 거고 이 논리적인 생각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 것 같은데 이게 하루에 16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그 불안함이 완전히 삭제될 것 같지 않거든요. 불안함이라는 건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거든요. 보이게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써보면 돼요. 뭘요? 저는 노트가 있어요. 불안 노트. 불안 노트에다 왜 불안한지 써봐요. 그 마인드맵 하듯이 쭉 네. 쓰는 거예요. 가장 큰 불안함은 이거죠. 제가 2개였거든요. 네. 시간이 적다. 둘째, 강의를 안 들었다. 강의를 안 들었다. 이게 제일 불안해요. 이게 솔직히 네. 공부한 내내 불안했어요. 근데 그렇죠. 시간이 적다는 거는 다르게 생각하면 시간이 적기 때문에 난 불합격할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격과 불합격은 시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점수가 정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추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근데 점수라는 거는 기본점 이상만 받으면 돼. 근데 기본점이라는 거는 자주 나오는 걸 내가 많이 정확히 맞추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그래도 방향이 맞구나 그래서 불안이 조금씩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원인과 솔루션을 나눠서 적었어요. 왼쪽 오른쪽. 생각보다 불안함이 네. 적기 시작하면 다 없어져요. 실제 저는 그 노트를 한 권을 샀는데 4페이지밖에 못 썼어요. 맞아요. 아니, 사실 저 공감하는 게 네. 주변 동생들 걱정이 많다는 친구도 있으면 네. 그거 종이 한번 적어봐. 네.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돼요. 실제 많아도 3개 안 될걸요. 네. 정말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이 불안이 나를 저 밑에까지 끌어낼 때도 있잖아요.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 때는 언제셨어요? 모의고사 못 쳤을 때가 제일 힘들죠. 아, 모의고사 뭐 12점 받은 적 있어요. 한 번. 12점.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제가 그때 시험이 2달 정도 남았을 때인데 12점 받아서 저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었거든요. 2차 때? 내려가겠다라고 이제 이까지 말이 올랐는데 꺼내진 않았어요. 아, 근데 이제 그때야 좀 많이 힘들었었죠. 나머지는 되게 그냥 오히려 평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한때까지 다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선배님 장승수 변호사님께서 네. 하신 말씀이 지구 탈출의 노력을 하면 놓게 된다. 결과에 대해서 초연해진다.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노력을 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 저도 그래서 불안함이라는 게 결국에는 불합격이라는 불안함이 잘 보면 내가 노력을 못해서 불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의 요소를 없애려고 했어요. 노력은 최대한도 다 했다. 누가 봐도 열심히 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저도 후회 없이 군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12점 받은 날 네. 그날과 그 다음 날은 뭘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다가 느낀 거는 일단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점수가 몇 점이든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건 점수를 높이는 것밖에 없다. 그냥 울진 않으셨어요? 마음으로 울었죠. 마음으로 울고 노래방 가서 절규하고 막 으악 소리 지르고. 수험생활 동안 9개월 동안 운전은 한 번도 없으세요? 많죠. 제가 한 번은 집에 갔을 때 집에 와서 막 울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봤어요? 보셨죠. 이제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공부하실 때 썼던 편지를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 마음을 좀 다잡았었어요. 편지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제 사법시험 치기 직전에 엄마한테 편지를 쓰셨던 건데 네. 뭐 이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나는 뭐 이제 후회 없이 치고 오겠다. 뭐 믿어달라 이런 내용 드렸던 것 같은데 아버지는 진짜 완전 생독하계시거든요. 아버지는 초졸이세요. 국졸에 이제 변호사셔서 와, 그때 자극이 집안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초졸에 네 국졸 예. 사법고시 합격한 거고 여기는 대학교 재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독하게 변호사 네. 사법고시 합격한 거고. 네. 야. 물론 아버지는 이제 시험 9번 치셨거든요. 9번째 되셨는데 완전 독하계시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제 뭐 대학도 나오고 했으니까 조금 좋은 환경인데 제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는 이제 그런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합격이 됐는데 나는 거기 비하면 좀 낫지 않을까.
강의를 못 듣고 시간이 적게 남았다는 건 핑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좀 느낌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초졸에 사법고 시작한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밖에 없으세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밖에 없으세요? 네, 유일하세요. 네. 아니 팩트예요? 네.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보통 사법고시까지 갈 사람은 사실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고 네네. 보통 그런 분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갔을 테니까 네네. 초졸에 사법고 시작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으시죠. 네. 이거 썸네일 각이다. 9개월밖에 수험생활이 없으셨지만 네. 그래도 그 기간도 굉장히 힘든 기간이셨잖아요. 이 수험생들이 멘탈 관리 되게 힘들잖아요. 그 친구들 좀 어떻게 해야 멘탈 관리 좀 그래도. 두 가지 말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첫째는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불안함의 요소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불안함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공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이거. 그건 진짜 멘탈이 약한 거. 근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안 한 사람들이 행운이 안 생길까 봐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공부를 한 분들이 불안할 때는 포기를 하시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포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평지에 사람이 서 있어도 여기가 절벽이라고 생각하면 평형심을 과도하게 발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막 기울어지게 돼요. 그렇죠. 딱 그런 거예요. 불안함이 공부가 된 분들은 결과는 어차피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OMR 카드는 채점자가 만들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나눠야 돼요. 할 수 없는 영역은 포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배웠던 이 수험생활의 기간에서 배웠던 것들이 사실 합격에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인생에도 되게 많이 네, 적용이 많이 되잖아요. 적용되죠. 저도 요즘에 살면서 뭔가 작가라든가 네. 그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하면서 뭘 버릴지를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뭘 버려야지 뭘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식 정보가 되게 과잉된 세상에 맞아요. 살고 있죠. 네. 거기서 어느 정도 취사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도 어떻게 활용하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질문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단기간에 시험 합격하는 요령 이런 거 있잖아요. 벼락치기 하는 요령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네. 사실 질문이 잘못된 거잖아요, 원래는. 하지만 그 질문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네. 9개월만 합격하셨으니까. 네. 전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시험은 벼락치기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뭐 고승덕 변호사님이라든지 네. 되게 빨리 되셨잖아요. 빨리 되죠. 그분은 삼관왕 뭐 이렇거든요. 네. 그분 수기에 나와 있어요. 벼락치기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집중력이 약한 이유는 뭐냐면 할 거를 모르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벼락치기 하는 사람 목표가 뚜렷하죠. 내가 단기간에 요걸 해서 점수를 얻겠다. 그래서 항상 벼락치기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잘 되고, 그래서 그 마음 자체는 되게 뭐 요행을 바란다는 말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스킬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출문제 해설을 먼저 보고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기출 해설을 진짜 모든 걸 다 외운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 선에서 합격률 50% 정도의 시험들, 네. 내가 절반 정도의 점수를 얻으면 되는 시험들은 웬만하면 다 정복이 돼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교과서도 봐야 그쵸. 되겠지만 뭐 운전면허 시험을 치는데 뭐 도로교통 법규집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인 거죠. 딱 그런 정도인 거죠. 네. 그럼 이제 시험이 한 달 남았어요. 네, 시험이 한 달 시험이 남았어요. 딱 한 달 남았을 때 뭘 좀 해야 됩니까? 굉장히 유혹이 많이 생겨요. 뭐냐면 주변에 친구들이 보는 책들, 맞아. 학원 강사분들이 나눠주시는 뭐 최신 정리 자료 있죠. 제가 특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달 남았을 때 파이널 강의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시간이 없는데 그걸 들으면 효율이 떨어져요. 내가 차라리 그 시간에 기출문제를 더 보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새로운 걸 절대 인풋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기존 거를 공고하게 만들게 해야지. 친구 학원에서 뭘 나눠준대 이거 본다. 저 책에 뭐 안 나오는 게 있는 것 같다. 나는 뭐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 정리집을 새로 사겠다. 맞아. 다 망하는 지름길이죠. 맞아. 기존 걸로 승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포기를 해야죠. 내가 여기서 안 된다는 거를 체념하고 하든가 아니면은 16시간 공부하고 이렇게 하든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막판에. 한 달 남았을 때는 절대 새로운 걸 보지 말 것. 맞아. 네, 그 다음에 강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기존에 봤던 거 한번 쭉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 전에. 하루 전에 무조건 기출 문제죠. 근데 이게 뭐 이제 객관식하고 이제 주관식이 다른데 주관식은 책을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주관식 기출 같은 경우는 포인트별로 나오기 때문에 네네. 범위가 상당히 국소적인데 네. 그래서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단고 하나가 돼 있다는 걸 전제로 내가 아웃풋 떠올리는 연습을 해보면 되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는 앞에 쭉 기출 문제를 백지를 펼쳐놓고 푸는 게 아니에요. 풀면은 내가 불안하잖아요.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답을 옮겨서 체크를 해요. 네. 근데 옮기는 과정에서 내가 순간적으로 아웃풋이 딱 되거든요. 이거 모르겠는데 왜 답이 4번이지? 이럴 때는 내가 모르는 것까지 형광펜으로 같이 칠하는 거죠. 전날에는 이렇게 쭉 전체적인 기출을 문제 다 표시한 거 네. 객관식으로 이거 봐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말 그 수험가에 있는 네. 기출문제에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난다는 말은 네.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도 기출에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나는 느낌이. 네, 맞습니다. 야. 정말 중요해요. 내가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전년도 기출이 되거든요. 너무 좋은 말이다. 네, 제가 실제 시험 시간이 제가 70분이거든요. 1차 시험 같은 네. 경우는. 선택법 있는 거 빼면은 저는 30분 만에 다 풀었어요. 다 전체 문제. 어느 정도냐면 저는 아직까지도 어떤 문제는 어떤 문구와 답이다까지 외우거든요. 와, 공부가 이 정도 돼요. 기출 계속 보면. 와 1차심 93점 정도 돼요. 엄청 높은 점수 합격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1차 와. 합격이 70 몇 점인가 그런데 제가 진짜 높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딴 게 아니라 그냥 기출을 계속 보면은 이 문제는 몇 점짜리 배점으로 뭐가 나오고 어떤 선지부터 보면 답이 된다까지도 아직까지는 그 다 체화가 돼 있거든요. 외울 수 있고. 근데 공부는 철저하게 그래서 아웃풋 위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뭐 어떻게 순서대로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서대로 풀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책 같은 것도 내가 네.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면 편하게 봐지잖아요. 네. 저 문제 2번 풀거든요. 이게 한 번 풀고 한 번 더 체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초벌로 문제를 쭉 풀어요. 풀 때 저는 머릿속에 미리 버려도 되는 개수를 정해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험 문제 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목표 점수는 78점이었거든요. 시험 과목마다 22점씩은 버려도 되거든요. 안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개수를 배점별로 동그라미 쳤어요. 얘들은 이제부터 엑스트라 보너스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얘들을 맞추면 난 점수 올라가. 그렇지만 동그라미 안 친 거 다 맞춰야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나누고 처음에 쭉 풀 때 어차피 답을 알거든요. 다. 모르는 것만 또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전체 개수가 만약 동그라미가 10개까지만 돼야 되는데 11개다 이러면 한 개는 뒤를 쓰고 풀어야죠. 이런 느낌인 거죠. 다만 이제 순서대로 풀고 모르는 거는 나중에 푸는 거군요. 예. 근데 순서대로 풀 때도 쉽고 알기 편한 거.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답을 보면은 네. 갑자기 이거 아는 문제인데 틀렸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워밍업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보면서 내 머리를 좀 가열시켜 줄 만한 쉬운 문제들 있죠. 네. 이걸 찾아서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대로 풀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2번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망해버려요. 그러면 거기다 에너지를 다 쏟고 머리는 머리대로 날아가고 그래서 쉬운 거 찾아서 쫙 먼저 풀고 쉽고 아는 문제, 네. 모르는 문제는 제일 마지막. 네, 쉽고 아는 문제가 아까 공부했던 맥락하고 똑같죠. 그걸 통해서 점수를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음이 편해져요. 아, 나는 최소한 몇 문제 맞췄구나. 내가 딸 수 있는 점수부터를 딱 확실하게 확보하는 확실하게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못 따는 문제에다가 목숨을 걸면은 사람이 또 오기를 맞아요. 평소에 안 하던 오기를 발휘하는 경우 맞아. 가끔 있어요. 5분에 막혀가지고 한 네. 10분 동안 그 문제 풀고 있어. 끝났어요. 이미 시험 끝난 거예요. 시험장에 갔을 때 좀 불안한 사람들은 네. 어떻게 될까요? 좀? 시험장 꼭 가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추상적으로 시험장에 뭐 옷을 얇은 거 여러 개 입고 가야 된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체험해보지 않은 거라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실제 시험장 가서 앉아보고 상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험장 가서 불안한 것들은 내가 준비가 좀 안 돼, 워밍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출도 계속 그 쉬는 시간에도 계속 문제 보면서 우리가 뭐 토익 시험 치러 갈 때 보면 귀에다 뭐 꽂고 가잖아요. 네. 애쉬 같은 게 꽂고 가는데 그런 것처럼 미리 나는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상황에서 다음 기출 문제가 왔을 때 얘도 똑같이 계속 푸는 거죠. 맞아. 다만 얘한테 추가적인 작업은 OMR 표시하는 거 정도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워밍업하고 시작한다 이러면 불안함도 안 가고 맞아. 시험 문제도 안 풀리고 그때부터 한 10번째부터 갑자기 몸이 풀리잖아요. 맞아. 그럼 이미 늦은 경우가 되게 많죠. 맞아. 이 정확한 말을 수능 만점자도 하더라고. 어떻게 네. 했냐면 자기는 쉬는 시간에 뭐 예를 들면 국어면 국어 지문 관련된 걸 한두 개 정도를 푼대요. 네. 알기 위해서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도 엔진을 네, 워밍업을 해요. 워밍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열을 시켜야 되잖아요. 시험지에도 예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풀고 다음 들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과목에는 왜냐면 국어 풀다가 영어 풀면 이게 또 회전 네, 분해질이 다르잖아요. 모드를 바꿔놔야 돼요. 그냥 모드를 네. 바꿔야 되니까 살짝 풀어보고 또 네,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네, 맞습니다. 이 땅에 사실 수험생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중고등학생도 수험생이고 자격증 치시는 분들, 행정고시라든가 이렇게 고시 같은 걸 시험 치는 분들까지. 네. 그 문장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내가 공부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누가 시켰다.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적어도 내가 그 다른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책임을 지고 내 모든 에너지와 정신을 집중해서 진짜 그 하나만 딱 뚫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공부라는 단계를 잘 지나면 행복이 생각보다 쉽게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좀 내 삶, 공부, 수험 이런 데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좀 가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네. 가장 마음에 든 문장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괴로운 오늘은 합격 수기의 한 줄에 불과하다. 네, 사실 이런 생각이 지금의 내 힘듦을 좀 가볍게 이길 수 있는 맞습니다. 마인드 세팅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거 말씀드렸으니까 네, 네, 이제 진짜 이 책의 문장은
대한민국에 산다면 누구나 한 번은 꿈을 이루기 위해 시험을 친다 네. 라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하나의 문장인데 정말 와닿았던 거는 사실 누구나 시험을 쳐야 되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수능을 쳐야 되는 거고 학교 맞습니다. 시험을 쳐야 되는 거고 뭐 대기업이나 뭐 회사에 가면 승진 시험을 쳐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아니면 정말 자기 꿈을 위해서 행시라든가 이런 어려운 시험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하는 공부에 우리는 정말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책은 공부를 위한 공부책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도 쓰시지도 않으셨잖아요. 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법을 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책을 보시면 좋겠지만 이 책이 아니더라도 네. 무언가 사람들이 이제 시험이란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달려갈지 그 법칙, 규칙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좀 책이 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저희 또 구독자분들한테 네. 또 이벤트를 하고 하신다면서요. 아무래도 수험생 분들 일이 그쵸. 가장 이제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네. 뭐 볼펜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으시니까 네. 독서대를 일단 선물을 드릴 건데 네. 제가 거기다가 합격 기원이라고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직접 쓴 글씨예요. 그래서 오. 이렇게 새겼고 제가 어떤 식의 좀 응원 문구를 네. 쓰는 게 도움이 될까 했는데 아무래도 수험생분들은 뭐 내가 원하는 대학이든 자격증이든 시험이든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합격 기원 이렇게 응원 문구를 쓴 독서들 야, 한 요 10개 정도 독서대. 예, 드릴 수 있을 것 요 같습니다. 10개를 어떤 분들한테 드릴까요? 아무래도 시험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 네. 좋겠죠. 네. 여러분 시험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네. 어떤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네. 댓글 달아주시면 네, 변호사님에게 이 독서대를 받아서 네, 10분에게 직접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의 이윤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